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팬데믹 현상이 오면서 이건 국내뿐 아니라 국제사회 안에서도 장애인의 재난 문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우리가 더 깊게 고민해야 될 사항인 것 같고요. 그러면 앞서서 우리 권익문제연구소에서 주제 발표를 해주셨던 학대와 착취 그리고 여정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던 장애 여성 그리고 좀 전에 발표해 주신 이용석 실장님께서 발표해 주신 장애인 재난안전 요 세 가지 그 쟁점 사항에 대해서 우리 신혜수 위원님과 김현 의원님께서 코멘트를 도움이 되는 부분을 말씀해 주겠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저기 하실까요? 네네. 그러면 마이크를 네네. 네. 쇠 마이크로 해서 네. 비전문가가 먼저 하겠습니다. 네. 그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도 많이 배웠고요. 그래서 차례로 조금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맨 처음에 착취폭력 학대로부터의 자유는 보고서를 잘 쓰신 것 같고 질문도 잘 작성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지금 이제 2014년에 심의를 받았잖아요, 1차. 그리고 그 다음인데 여기 그 첫 페이지 보면 그 이제 사건이 몇 건의 사례가 있었고 뭐 그 사례는 구체적으로 어떻고 처벌이 매우 미약하다 이제 그런 거를 쭉 했어요. 그래서 대강 알기는 하겠는데 예를 들면 제가 위원이라 그러면 조금 더 그 연도별 그런 것을 좀 더 알고 싶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여기 2018년 1월부터 6월까지 총 27건의 사례가 그러면 지금 6개월간 27건의 사례잖아요. 그러면 2014년에 심의를 마치고 나서 20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이렇게 해서 쭉 그 심의를 받을 때까지 매년 이렇게 보도되거나 밝혀진 사례가 적어도 몇 건인가 그렇게 좀 조금 더 큰 틀에서 이것을 하면 그런데 그 중에서도 뭐 예를 들면 2018년 6개월 동안에 27건이니까 다른 거는 더 많겠죠. 그래서 좀 통계를 수집할 수 있는 그 한도로 좀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례인데 이렇게 처벌은 미약하고 지원은 도대체 없고 이제 그런 것이 좀 구체적으로 더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굉장히 잘 설득력 있게 하신 것 같고 뭐 예를 들면 야구장에서 쓰레기 했던 뭐 지적 장애인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례 중에 요 사례를 보면 사실은 내용은 정말 이렇게 심각한 그런 것이다라고 잘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이 전국에 17개소가 있는데 뭐 직원이 굉장히 적다든지 그런 그 열악한 조건에 대해서도 잘 하신 것 같고 조금 문장이 약간 매끄럽지 못한 거는 있지만 그런 거는 여기서 제가 지적을 안 하고 이제 나중에 다시 또 하실 거니까 네 그래서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장애 여성 조항은 조금 더 자료가 많이 보강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초점을 조금 더 명확하게 예를 들면 이슈 1 그러면 성인 지적 장애인 정책 부재 그런데 실제 내용은 통계가 없다. 그다음에 예산이 부족하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아마 성인 지적인 그런 정책이 없으니까로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제 생각은 이슈를 성인지적 장애인 정책 부재 물론 그게 맞지만 우선 통계의 부실이라든지 그러니까 여성 장애인 통계의 부실이라든지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현실을 짚고
거기서 권고를 그 명확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 권고는 구체적일수록 좋아요. 권고를 위한 질문은.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위원회 입장에서도 두리뭉실하게 일반적인 그런 권고는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거는 명확한 구체적인 권고를 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아까 여기 보고서에 없는 예를 들면 서울시 같으면 하나도 없다. 피해자 보호 여성 장애인 서울시 피해자 보호 시설이 하나도 없다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으면 예를 들면 전국적으로 다 놓고 각 시도별로 여성 장애인 피해자 보호 시설 또 상담소 피해자 보호 시설 해가지고 그것을 그 일반 그 시설 수하고 비교해서 인구 대비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조금 더 상황을 정확하게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통계가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서울시가 없다고 하니까 다 파악하고 계시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그 서울시 같이 인구가 많은데 그렇게 없으면 그거는 굉장히 문제잖아요. 경기도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것을 이 전체적인 전국적인 상황을 알 수 있는데 그것이 일반 여성과 비교해서 또 장애 남성과 비교해서 각각의 상황에서 얼마나 현실이 열악한가라고 하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그 설명과 또 거기에서 보다 정확한 구체적인 그 권고를 위한 질문,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 장애 여성의 고용 부분은 그래도 그런 점에서는 좀 더 그 내용이 전체 여성 고용률하고도 비교하고 남성하고도 비교했을 때 굉장히 열악하다, 그렇게 그 비교를 해주셔서 훨씬 더 나았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가진 질문은 지금 장애 여성의 재생산권 보장 강화, 이 부분은 사실 정부가 국회가 올해 안으로 입법을 해야 됩니다. 지금 그 헌법 불합치 결정에 대해서. 근데 아마 이 질문지를 보내게 될 시점은 내년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 내용이 이게 보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봐가지고 올해 안으로 그 낙태죄 형법에서 그걸 처벌하는 조항을 바꿔야 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바뀌어지는지를 계속 모니터해서 이거를 보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설명 가지고는 정확하게 장애 여성의 재생산권 보장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해서 문제가 뭔지가 더 설명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 헌법 불합치 판정으로 인해서 그 낙태가 좀 더 자유롭게 되면 그러면 장애 여성의 경우에는 원하지 않을 경우에라도 낙태가 강요될 수 있는 거가 걱정이 된다든지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다든지 그런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써서 그럴 때 무엇을 어떻게 이 위원회가 공고를 해야 되는지, 그래서 예를 들면 그것을 법적에 그 단서 조항으로 달아야 되는지 아니면 특별하게 법을 또 그 보강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을 좀 의논하셔가지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것을 해주십시오. 그렇게 구체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좀 너무 두리뭉실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특히 의사에 반하는 인공 임신 중절을 막기 위한 법률적인 거를 갖고 있는가, 이렇게 그냥 정부에다가 답변을 그냥 던지는 그거는 말고 이러이러한 대책이 필요한데 그 대책을 정부가 지금 갖고 있냐, 그렇게 좀 더 아주 보다 구체적으로 마저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장애 여성에 대한 폭력은 이게 그 전체 장애인 상담이 전체 성폭력 상담 건수의 22.1%인데 실제로 상담소는 14.4%밖에 안 된다. 그래서 그건 좋은 대비인 것 같고, 그런데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가 지금 3,270명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전체 성폭력 피해자는 몇 명인가? 그게 파악이 됐으면 그것도 비교를 해주시면 전체 성폭력 피해자 그 중에서 장애인 피해자는 이만큼인데 그건 상담소도 모자라고 그 보호 시설도 모자라고 이제 그런 것을 조금 더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거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얘기한 대로 전국적으로 그게 보호시설이 분포가 제대로 안 돼 있으면은 사실은 이게 그 각 위원회에서 얘기하는 거는 지역적인 격차, 지역에 따른 차별 그런 것도 계속 다루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한 군데 쏠려 있다든지 없다든지 그런 것도 같이 지적을 해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더 수고를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세 번째 지금 11조 위기 상황과 인도적 차원의 비상사태. 제가 어저께 그 자료를 읽으면서 그 이베크 체어, 예, 그게 뭔가 해가지고 제가 동영상을 한 3개쯤 봤습니다. 그래서 이베크 체어를 어떻게 쓰는가 하는 것도 그 계단 내려가는 거 그런 거 좀 해서 저도 배우는 기회를 가졌는데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재난 상황에서 장애인들이 그 계단을 이용해서 엘리베이터가 작동이 안 되니까 계단을 이용해서 올라갈 수 있도록 예를 들면 각 아파트마다 입구에 하나씩 해놔야 되는지 아니면 층마다 해놔야 되는지 뭐 우리 장애인 주차장 있는 것처럼 그런 조금 더 현실적으로 구체적인 그런 그 제안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직 우리 사회에는 저도 모르니까 그 도피용 그 장애인용 의자 휠체어 사용자 또는 걸을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 이게 노인에도 해당되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노인 되면 다 장애인 되니까 그래서 잘 배웠고요. 한 가지 그 맨 앞에 그 재난 상황에서 국제적으로 예를 들면서 2011년 동일본 대지진, 2016년 구마모토 지진, 그다음에 2017년 포항 지진은 국내로 들어가야 될 거가 국제로 잘못 그 앞에 포함이 돼서 그렇게 돼야 되고 조금 이렇게 문장을 읽다 보면 이게 무슨 뜻이지? 조금 그런 의문이 있는 게가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는 잘 다 이해할 수 있게 잘 다 쓰셨고 그 맨 마지막에 4번 제언에서 누구도 남겨두지 않는 평등한 재난 안전 기반 구축 이건 아마 그 SDG Leave No One Behind 그거에서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우리식으로 번역할 때는 누구도 남겨두지 않는다 그러면 조금 그게 한국식으로는 이상하고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뭐 또는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그렇게 하는 것이 남겨두는 것보다는 조금 더 이해가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그 재난 상황, 위기 상황 이쪽은 잘 하신 것 같고 다만 이게 재난 위기 상황 담당은 지금 행정안전부거든요. 그래서 행정안전부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먹을 수 있게 이걸 잘 할 것이냐 그 부분을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위원님, 네. 제가 좀 궁금한 사항 중에 좀 하나 더 추가 문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네. 좀 이게 좀 이슈화돼 논쟁이 될 수 있는 이슈인데 그 재생산권이 네. 이 부분이요. 꼭 장애 여성 부분뿐만 아니라 여성의 자기 선택권에 대한 데서 이제 기라피 결정이 나면서 예를 들어 장애아를 임신했을 경우 그런 그 낙태에 대한 부분에서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어떤 여지를 남겨두는데 이랬을 때 아동의 생명권에 대한 권리와 여성의 자기 선택권에 대한 권리 두 가지의 권리들이 이제 서로 부딪히는 부분이 됐을 때 이건 네. 장애 여성 입장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할지 사실 1차 보고서 할 때 그 김미연 의원님하고도 얘기하고 이게 여성계와 장애계가 충돌하는 부분인데 이거를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는가. 그리고 여성계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임신 중절의 기회를 넓히는 거가 그쪽은 그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제 장애계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는 아동 또는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초래한다. 그래서 그것을 두지 않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근데 일단
아동 여기서 이제 태아에 대한 권리를 아동에 대한 권리 또는 생명권으로 하는 거는 그건 잘못된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인권 조약은 이미 태어난 사람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지 태아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게 그 용어상. 그래서 모든 사람은 동등한 존엄성과 자유롭게 태어난다. 세계 인권선언 1조의 그 정신에 보면 그래서 태아가 무슨 그 권리를 갖고 있다든지 그런 시각으로 보진 않아. 일단 태어났을 때 보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 지금 재산권권 가지고도 그거를 어떻게 용어를 할까가 이제 굉장히 조금 예민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지금 현재 우리나라 모자보건법상에 있는 그 낙태 허용의 조건 있잖아요. 그래서 부모가 그 유전적인 질환을 가지고 있을 때 낙태를 할 수 있게 하는 거. 왜냐하면 자녀한테 그게 그 유전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걸 얘기를 하는 거지. 지금 뭐 그 태아가 그 비정상적인 그런 거를 가지고 있을 때 낙태할 수 있다. 그렇게 돼 있지는 않거든요. 우리의 법조항이. 그래서 그거는 앞으로 국회에서 어떻게 입법을 하느냐를 보고서 얘기를 해야 될 건데 지금 여성 장애인의 경우에는 어쨌든 자기 의사에 반해서 낙태를 할 수 있는 그거는 반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뭘 어떤 반대 논리를 할 사람이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그 모자보건법상의 그 조항이 어떻게 해석되느냐, 어떻게 새로 되느냐가 관건이고 지금 형법상으로는 또 모자보건법에 있는 거는 그건 아니죠. 그냥 낙태를 한 사람, 그다음에 낙태를 도운 뭐 의사라든지 의료 인력에 대해서 처벌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건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위원님, 만약에 그 형법에서 그게 형법이 이제 헌법 불합치 판정이 난 거잖아요. 네. 그럼 그게 이제 조항이 삭제가 되면 모자보건 아까 말씀하신 그 조항이 그 모자보건법 제 14조 1항이잖아요. 네네. 유전이 있을 때 낙태를 허용하는 것 자체도 사라지지 않아요? 그거는 모르죠. 그러니까 형법을 수정하면서 다른 관련 법의 조항도 뭐 어떻게 고치라든지 뭐가 나올지 그거는 국회에서의 논의를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그 어떤 논의가 나왔냐면 그 정부안이 나왔잖아요. 정부안이 나와서 24주까지 뭐 이런 한정성을 네네. 24주가 아니고 14주. 14주. 네, 14주인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모자보건법 제 14조가 그렇게 되면 존치가 되는 상황이라서 지금 현재 낙태법에 대한 문제는 또 다른 이슈로 넘어가 버리는 상태가 돼서요. 그러니까 14주가 맞느냐 안 맞느냐에 대한 논의로 빠져버리게 되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그 여장연에서 쓴 보고서를 보면 여성 장애인이 그 재생산권과 관련해서 걱정하는 게 무슨 지점인지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불분명해요. 그러니까 그 여장연 쪽에서 재생산권에 대한 문제가 가장 고민하는 게 뭐냐면 낙태를 종용받는 것. 그러니까 자기의 의사결정에 관해서 끊임없이 시설에서 불임 시술 강제로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주변의 문제에 의해서 끊임없이 그 낙태를 강요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성 장애인에 대한 낙태 종용이라든지 강제 그 불임 시술이라든지 그런 거는 이미 안 되는 걸로 다 국제적으로 다 정평이 나 있어요. 근데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것은 기존에 지금 우리가 금지돼 있는 것을 정부가 제대로 모니터를 못하고 방지를 못하는 거의 문제지 그게 새로운 거를 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예. 근데 국제적으로는 지금 뭐가 문제냐 하면 지금 특히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서 그 개인 진정을 통해서 확립한 어떤 판례는 뭐냐면 뱃속에 이제 임신을 했어요. 그런데 여성이 심각한 병이 있거나 그래서 이걸 낙태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애는 문제가 있어갖고 이게 비정상적이라서 태어나면 죽을 게 확실해요. 그냥 뭐 장애 무슨 간단한 손가락이 6개라든지 그게 아니고 아주 심각한 장애가 있어서 태어나면 죽는 거가 너무나 확실한데도 너는 임신했으니까 생명 존중 카톨릭의 그런 것 때문에 낙태를 안 시켜가지고
그 브라질에서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13살인가 4살 때 소녀가 강간을 당했어요. 이웃집 뭐 30몇 살 난 사람한테. 그래갖고 얘가 자살을 시도하느라고 빌딩에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척추 이게 돼가지고 당장 수술을 받지 않으면 얘가 영원한 불구자가 돼. 그 장애인이 돼요. 그래서 수술을 하기로 하고서 그런데 얘가 임신한 게 밝혀졌어. 그 강간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병원에서 미루고 해서 결국은 얘는 장애인이 되고 그다음에 아이는 자연유산. 왜냐하면 이게 도저히 살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돼가지고 그 진정을 해갖고 이건 안 된다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그렇게 이 엄마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적으로 뱃속의 아기만 해서 하는 그렇게 그거는 완전히 정반대의 사례죠. 지금 한국에서 걱정하는 거는. 근데 지금 한국에서 걱정하는 것처럼 이게 그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무조건적으로 강제 불임 수술하고 또는 낙태시키고 그거는 전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형법이 어떻게 바뀌든지 상관없이. 그렇죠. 예, 그거는 상관없이 안 되는 거고 지금 모자보건법상에도 그게 허용돼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거는 헌법의 헌법 불합치 판정하고 관계없이 일어나는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제대로 대처를 못하고 시설에서 그냥 그렇게 되고 일부는 또 부모가 거기에 또 동조하고 그러는 게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헌법의 낙태 뭐 그거하고 같이 엮는 거는 제가 볼 땐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헌법상에 새롭게 그 대두된 문제, 그다음에 새롭게 제정될 문제, 그거에서 파생되는 뭐가 새롭게 걱정이 되는 게 있는지. 그래서 기존의 그런 그 강제 낙태, 강제 불임 수술이 일어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최근에 뭐 헌법 불합치 판정, 또 그래서 새로 좀 낙태를 허용하는 그거가 오히려 더 가중적으로 작용해서 더 심해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제가 이해가 가겠는데 지금의 이거는 별로 설득력이 없어요. 지금 쓴 거는. 예, 그래서 새롭게 더 추가되는 걱정되는 지점이 있는 건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문제가 이미 있는 건 그거는 허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예. 그 장애 여성의 그 모성권이 지켜지지 않는 그런 심각한 그 유린이라는 거죠. 그런 내용으로 포함을 해서 설명을 드린 설명이 많이. 예, 근데 오히려 네네. 그러면 예를 들면 장애 여성에게는 결혼을 하는 것도 힘들고 결혼하는 것 자체가 더 오히려 인권을 지키는 그런 거잖아요. 일반 여성은 결혼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게 많은데 그래서 결혼을 하는 거, 결혼을 할 수 있는 자유, 그래서 가정을 꾸릴 수 있는 권리, 그다음에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권리, 그다음에 집에서 여러 가지 자녀 육아 가사 그런 거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이것을 저해하는 예를 들면 뭐 여성 장애인은 임신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거에서 시설에서 강제 불임 수술이 일어난다든지 또는 낙태를 종용받는다든지 그런 거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거를 설명을 하시고 이 헌법 불합치 이거는 별도로 해가지고 이런 상황에 더 말하자면 조장되는 그런 그 환경으로서 작용한다. 그런데 조금 그 시설에서 사실은 이게 제가 92년에 그 성폭력법 제정운동을 할 때 장애우 권익문제연구소하고 같이 해서 제가 여성장애인에 대한 폭력이라든지 시설에서의 뭐 강제불임 그런 걸 그때 많이 배웠거든요. 근데 그 총체적인 어떤 그 실태에 관한 보고서 그런 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가 앞으로 좀 기획 사업으로 해서 전체 시설 뭐 등등 또는 엄마들 특히 그 장애인 딸을 둔 엄마의 입장에서 또 걱정하는 게 많아서 그런 것이 그 부모의 묵인하에 또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총체적으로 조사해가지고 보고서가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같이 합의하에 그런 것을
불임 시술을 받을 수 있는 권리도 내놓고, 그다음에 자기가 그렇지만 또 날 수 있는 그런 것도 확보를 하고, 우리나라 지금 미혼모도 너무 아기 날 수 없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좀 다각적인 면을 검토를 해가지고 종합적인 보고서가 저는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그거는 옛날 일로 치부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예, 그런 걸 보여주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김미연 네. 위원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우선 그 폭력 착취 학대에 관한 이제 리포트를 받았는데요. 그 보고서는 굉장히 그 자세하려고 노력을 해서 데이터와 또 각주까지 다 달고 훌륭한 리포팅인데, 뒤에 질문으로 가면은 좀 너무 포괄적인 거예요. 그래서 답변하려는 정부 입장에서 이 보고 내용을 보고 잔뜩 긴장했다가 질문을 보면 예 아니요만 하면 끝나는, 그래서 질문이 그 구체적으로 얻고 싶은 내용을 질문으로 자세하게 포함시키는 게 현명한 게, 왜냐하면 질문을 하더라도 미흡하거나 아니면은 그 질문에 답변을 못할 때 질문 내용이 최종 견해로 되거든요. 그러니까 질문이 자세하고 명료한 게 NGO들이 그 최종 견해를 원하는 최종 견해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전략이기 때문에 그 폭력 착취 학대 이 내용을 뒷받침하는 질문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하는 게 좋죠. 여기 보세요. 보호 의무자에 의한 학대가 엄벌이 아닌 선체의 사유가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거는 대답하기가 너무 이거 무엇일까 이렇게 질문해 버리면 그 나라의 법과 이걸 모르는데 위원이 이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무책임한 질문 같이 들릴 수가 있거든요. 정부한테. 정부 입장에서는 네, 그리고 무슨 뭘 알고 질문하는 거 뭐야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 착취폭력 학대 피해자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변호사 진술 조력을 받도록 개선할 의지가 있습니까? 라고 만약에 위원이 질문하면 정부가 네 있습니다. 아니면 그렇게 할게요 하고 땡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정부 입장일 경우에 어떻게 대답을 할 건가도 다시 상상을 하면서 위에 되게 자세하게 쓴 것들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질문을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요즘은 조금 분위기가 바뀐 게요. 16조에 대한 질이 이렇게만 안 가고요. 폭력 학대 착취에 대한 어떤 이슈를 내놓고 질문을 하되, 이거 아까 뭐 다른 협약에서 권고 내용 끌어온 것처럼 이 질문, 그러니까 결국은 결론으로 질문을 갖고 오게 하는데 이 질문을 뒷받침하는 조항들을 또 붙여요. 그러니까 여기 솔직히 말해서 16조와 관련된 조항은 12조 법앞 평등이나 13조 사법 접근성, 그다음에 특히 그 사법 접근성에서 이제 사법 그 지원 시스템 절차 이런 것들 구체적으로 나오는데요. 그걸 더 구체적. 왜냐면은 제가 그 심의를 해보니까 우리나라 사법 지원 시스템만큼 우린 없어요. 다른 나라는. 유럽도 우리 농아인 그 수화통역 서비스나 지적장애인 그 구술이나 인형을 통한 성폭력 피해 지적장애 여성 그 진술 이런 거 케이스로 내놓으면 놀라운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우리 입장에서 우리가 얻고 싶은 더 전문적인 내용을 질의로 질문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좀 답변이 뻔하다라는 게 있고, 그래서 관련 조항들을 다 끌어다가 좀 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복합적으로 해라. 왜냐면은 13조 사법 접근성에 관한 내용 따로, 16조에 관한 따로 이렇게 하기가 그 거의 35, 6개밖에 안 되거든요. 전체 최종 견해가. 그러니까 한 문장에 이 관련된 이슈를 강화하기 위한 그 내용들이 문장 안에 여러 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테크니컬 해야 돼요. 질문이. 그래서 결국은 한 질문에 대한 답변
때문에 여러 개가 잘 디자인된 그 최종 견해가 나오도록. 그래서 갈수록 그런 게 이제 까다로워지는데, 왜냐면 우리가 2, 3차로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 자유권에 관련된 부분은 좀 더 저기를 하고, 또 하나는 케이스가 좀 있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심각한 사회 이슈였던 거를 그냥 하나의 이제 증거나 이런 거로 데이터 지원하면서 임팩트를 팍 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런 피해자 심표 이것도 책에 마련되어 있으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 이게 마련되어 있다예요. 왜냐하면 하나가 있든 두 개가 있든 100개가 있든 일단 하나만 있어도 있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에서 이 관련 시설이 이렇게밖에 없는데, 몇 개가 있는데 이것이 어떤 부분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이게 뭐뭐에 맞게끔 뭐 이렇게 확대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에 대한 어떤 질문을 한다든지, 이렇게 우리는 좀 발전돼야 되거든요. 우리나라 수준이 다른 나라 그보다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지리가 더 명료해야지 우리가. 몇 개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6개. 그러니까요. 이런 식으로 네. 목표치를 딱 네. 예. 네,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장애여성 조항에 대한 거는 제가 이제 하나 이건 제안드리고 싶은 거 있는데, 장애여성 조항이 그 한국 장애 여성들이 만들어낸 조항이라는 건 전 세계나 NGO 우리 위원들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리포팅 하느냐 되게 관심 갖고 봐요. 그래서 가장 스탠다드는 뭐냐면 성인지적 관점으로 다 뽑아낼 필요가 있어요, 솔직히. 그래서 그러니까 젠더 퍼스펙티브를 가진 전체 한국 2, 3차 보고서에 관련된 리포팅이 하나 쫙 나올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조항에 그 관련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일반 논평이 그걸 돕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장애여성 조항 그러니까 일반 논평 넘버 3 장애여성 조항 일반 논평을 한 35페이지인가 되거든요. 그거 참고하시면 그 연결해서 다 쓸 수 있고요. 그러고 그게 바로 그 젠더 관점으로 장애인 권리협약 이행을 모니터링하는 곳. 또 하나 어려운 건 우리가 여성 정책까지 끌고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여성 정책에서 장애 여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분석을 해서 여성 정책에 포함되도록 두 갈래로 동시에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내용이 설득력은 있는데 사실 그 신뢰가 별로 안 가는 게 데이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주장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 위원들이 어떤 리스크가 있냐면, 우리는 그 심정을 이해하잖아요. 당사자 위원이 많으니까. 그래서 요구한 대로 막 해서 우리가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국가 장관님이 그 데이터도 분명치가 않고, 그다음에 그 단체는 우리는 또 신뢰하지도 않고, 그 데이터를 준 단체를 발표하는데 우리는 밝힐 수가 없잖아요. 좀 보호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단체 보고서는 우리가 인정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딱 그 반사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배운 것 중에 하나는 NGO들도 명확한 데이터, 아니 정부가 나온 데이터를 근거로 하되 명확한 논리. 근데 어쨌든 그러려면은 아까 앞에서 우리 주성희 간사님이 잘한 것 중에 하나 각주가 달려 있어요. 각주에 이 데이터나 이 문장에 근거가 어디서 나왔는지, 그 근거가 신문 기사여도 되고, 예를 들면 뭐 논문 뭐여도 되는데, 아무튼 이런 형태가 굉장히 이제 백그라운드 페이퍼로는 신뢰도를 줄 수 있어서 디베이트, 논쟁이 붙을 때 위원들이 정부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힘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그런 방식이 됐으면 좋겠고, 이거 하나하나 뜯어보면은 예를 들면 정부 예산 3조 어쩌고저쩌고인데 장애여성 지원 예산하면 여기서 퀘스천 마크가 뭐가 벌써 생기냐면, 장애여성 지원 예산 내용을 뭘로 보고 있느냐는 거죠. 그럼 임신 출산만 보신 건지. 근데 왜냐하면은 장애인 정책 모두에 장애 여성의 비율이 요즘은 뭐
50% 가까이 되잖아요. 몇 프로예요? 우리나라 장애인 전체. 그러니까 그냥 그런 논리로 보면은 사실은 장애인 지원의 50%인지 40 몇 프로인지 아무튼 그 프로는 장애 여성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이거는 약간 이거 읽는 순간 설득력이 없어진 거예요. 내용이 장애 여성 지원 예산의 구체적인 내용도 없기 때문에 이게 언뜻 들기에는 이만큼이다 이러고 훅 할 것 같지만 사실은 이거 잘못 말했다가 위원이 정부한테 거의 안 써요. 이런 데이터는 거의.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런 거 아동 청소년 장년기 노년기 뭐 이렇게 나열하지 말고 생애 주기별 이 가장 중요한 그 이론의 백그라운드가 생애 주기별 관점의 장애 여성 그 분석 그 내용이 굉장히 설득력 있는 우리 이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갖다 대서 표로 딱 해야 돼요. 이런 거. 그러니까 이거 하나하나 하면 시간이 다 가니까 아무튼 그렇게 좀 자세하고 데이터가 제대로 된 거가 들어갈 필요가 있다라는 내용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장애여성 조사가 제가 요즘 뭐 글 쓰느라고 찾았는데 장애인 실태 조사가 다 장애 유형별로밖에 안 돼 있어요. 남녀 통계가 없어요.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진정 들어온 것도 남녀 구분이 없고요. 장애 유형별로밖에 진짜 이거는 반드시 고쳐져야지. 근데 그게 고쳐지지 않으면은 우리가 앞으로 활동하는데 되게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 싸움부터 통계 싸움부터 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 관련 내용들은 또 앞으로 자세히 전 내용을 하시면 또 자문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재난 안전에 대해서는 이게 11조긴 한데 10조하고도 또 연결시켜야 되거든요, 총장님. 그 생명권에 관련된. 그래서 몇 개 연결을 시켜서 재난에 대해서 하되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안전종합대책 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내용이시잖아요. 이거는 이대로 가고요. 코비드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위원회가 결의를 했어요. 코비드에 대해서는 질의를 반드시 모든 나라한테 하는 거로. 문제가요. 네. 장애인 관련된 코비드 데이터가 아예 없어요. 아니 데이터 있어요. 복지부가. 지난번에 밤에 뭐 했잖아요. KDF. 그때 신 과장님이 데이터를 발표하셨어요. 진짜로? 네. 그거 없다고 그러니? 그래갖고 우리 다 깜짝 놀랐는데 어쨌든 데이터를 발표하셨거든요. 그래서 데이터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니까 체크를 하시고 그다음에 코비드도 11조, 10조, 11조만 되는 게 아니라 19조가 포커싱이고 지역사회에서의 자립생활. 왜냐면은 우리가 이제 코비드로 희생자가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이 그다음에 이제 정신병동 강제 입원된 정신장애인들이 거의 다 그 노인들 요양원에 이 타켓이 거의 감염돼서 희생자로 나오고 있어서 우리 위원회 자체도 11조 19조 그다음에 탈시설에 포커싱 해갖고 권고를 코비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흐름에 맞게끔 코비드 19에 대한 따로 리포팅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게 예를 들면 금방 말한 관련 조항들을 여러 개 같이 끌어다가 국가의 대책을 마련하는. 그래서 재난은 이대로 따로 두시고요. 코비드만 따로 하실 필요가 있는데 마지막 방향은 뭐냐면 코비드 19 이후에 변화되는 사회에 장애인의 인클루시브한 소사이어티에 대한 국가 계획 그거를 요구해야 돼요. 그 보고서가 하나 나와야 되고 우리가 그 가이드라인을 이미 뿌렸거든요. 우리 위원회가 그러니까 그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장애에 대한 인클루시브 계획이 있느냐 이거 질문하라. 그러니까 코비드 19 이후 사회의 새로운 사회의 뭐랄까요 변화 정책에 장애인이 모두 다 포함되는 그러한 내용이 있느냐. 코로나는 지금 모든 각 위원회가 다 공통적으로 관심 갖고 질문할 건데 그러면 예를 들면 장애인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 더 해고율이라든지 그런 게 통계가 지금 나와 있나요? 없죠? 네, 그러니까 통계부터 고용, 건강, 사망률 등등
여러 부분 그다음에 장애 아동이 그 교육 못 받는 거, 못 받는 거 다 포함시켜야 돼. 예 그런 식으로 지금 김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코비드 19 그 해가지고 장애인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떻게 그게 심각한가. 그것도 대충 감이 오는데 그 감을 맞춰서 우리가 주장하는 것들에 대한 근거 데이터가 있어야 돼요. 근거 데이터를 국가가 틀어주고 있어서 주지라는 거예요. 일단 그러면 국가가 안 준다. 문제들에 대한 것은 이미 다 요약돼 있고 그다음에 특히 고용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까지냐면 고용에서 지금 코로나 이후에 직업재활서들이 다 문을 닫았잖아요. 직업재활서들이 100% 문을 닫았는데 그럼 이분들한테는 이제 월급이 안 나가잖아요. 월급이 안 나가 그러니까 그거 제로인 거야 저는. 수익이 제로인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누구 거냐? 재밌는 건 직업재활시설의 종사자들 100% 돈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되니까 지원책은 누가 받냐면 종사자들이 받지 이 장애 근로자가 받는 게 아니라서 운영자만 받지 이런 거를 지금 찍는데 월급이 안 나와. 문제는 이것에 대한 데이터가 없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그러니까 100% 사례를 데이터 통해 가지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거예요. 데이터라는 게 100% 데이터만 신뢰도가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은 뭐 한 보호 작업장 케이스를 케이스는 있어요. 사례돼요. 사례 통해서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수집을 해야 돼요. 사실은 수집을 해가지고 준비를 해야 될 것 중에 하나. 그러니까 하는 데까지 하고 안 되는 거는 정부에서 안 준다라고 우리 박성민에서 말씀하시라고 그러잖아요. 정부에서 기록을 하는데 우리 이만큼 했는데 더 이상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최대로 다 하고 공개 안 하는데 공개 우리가 안 한다. 수집한 사례는 사례 1, 2는 어떻고 케이스를 그렇게 하잖아요. 코비드 이후에 이제 사회정책 변화가 되잖아요. 그럼 거기에 사회정책과 관련해서 장애 포괄적인 정책이 장애인들이 고려돼 들어갔느냐. 장애 포괄적인 정책이 과연 있느냐. 뭐 그런 아니면 거. 기본소득이라든지 뭐 재난 기금들이 뭐 지원될 때 또 살펴보고 그런 걸 다 일일이 우리 관점에서 다 보고 볼 필요가 있죠. 재난 기금이 이제 그게 이제 왜냐면 장애인을 그때 포함해서 지원을 하느냐. 아니 그때 복지부 장관님이 왜 이정표 의원이 장애인 취약계층이 아니냐. 취약계층은 그래도 들어가야 되지 않냐 선별적으로 할 때 했더니 장애인은 취약계층이 아니다 이런 답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최근에 내가 상당히 진짜. 저는 발령 취약계층에 지금 노인하고 아동만 들어가 있어서 그거에 대한 개정을 제가 냈어요. 이정도 예시에다가. 근데 요번에 개정안이 나왔는데 여기서도 빠졌어. 여기서 빠져가지고 내가 이정도 예시에다가 항의를 했어요. 이거 왜 빼놓냐? 이게 빠지는 순간 관련돼 있는 모든 종합계획에서 대상이 빠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넣었다는 거야. 그래서 아니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러니까 재난은 들어가 있어요. 안전취약계층 안에 당연히 들어가 있는데 안전취약계층은 아예 빠져 있어서 이 문제를 계속 논의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좀 장애 쪽에 있는 의원들이 좀 이거 좀 크게 밀지 않으면 저희가 가지고 종합계획 나오잖아요. 가면 여기에 또 빠져요. 빠지고 그럼 어디만 들어가냐면 사회복지사업법 안에 있는 시설만 더 넣는 거야. 그러면 또 지역에 있는 데들은 또 제외되는 거야. 이게 이제 맹돌이가 돼서 답답해요. 그럼 지금 말씀하신 게 제대로잖아요. 그렇게 써야 된다니까요. 알아요. 그럼 질문이 구체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네, 한 2년 후에나 있어요. 네. 아직도 그때. 오늘 마이크 안 켜졌어요. 오늘 녹화로 진행된다라고 하다 보니까 다들 편한 마음으로 이게 진짜 워크숍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특히나 두 분 의원님들께서 굉장히 열정 어린 워크숍 진행을 해주셔서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좀 많이 지쳤고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워크숍을 저희가 지금 한국장애인재단 지원 사업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는 건데 아까도 얘기하셨듯이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장애인의 삶에 직결된 부분들이 많은 얘기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핵심이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CRPD 안에서 우리 NGO 단체들이 어떤 역량을 가지고 국가 심의에 대한 전략적인 대응들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 어떤 출발점으로 오늘 워크숍을 기획을 했는데요.
지금 상황으로 보면 저희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양질의 내용의 논의들이 나왔고 저희가 보통의 워크숍하고는 달리 오늘은 자료집화를 시키지 않았습니다. 지금 얘기해 주신 것들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다시 다듬어서 이 내용을 저희가 공유하고 그리고 비록 녹화 방송이긴 하지만 다른 NGO 단체들하고도 공유하면서 그 장애인 단체뿐만 아니라 사회단체 모든 NGO 단체들이 역량이 강화되는 그런 어떤 시발점으로 삼기 위해서 오늘 워크숍을 준비했습니다. 아무튼 오늘 참여해 주신 우리 두 분 위원님들과 패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비록 녹화 중계로 진행은 되지만 오늘 그 이종성 의원님하고 최영 의원님께서 의정활동 중에 못 오셨습니다. 두 분께도 감사의 말씀드리고 이게 장애인 재단을 그 지원해 주신 장애인 재단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UNCRPD 국가심의 대비한 장애인단체 역량 강화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워크숍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